안녕하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싶어 했던 남편을 아예 저 멀리 치워버린 30대 박보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지만 분명한 건 그 결정들의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 역시 가정이냐 성공이냐 하는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가정보다 돈을 쫓는 선택을 했고 지금 그 뒷감당은 남편이 홀로 짊어지고 있을 거예요. 가정을 버린 죄를 달게 받으면서요. 오늘 여러분께 대체 남편과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선 도배 일을 하셨는데 두 분이 종일 같이 일하시면서도 큰 싸움 한 번 없는 인고 부부셨거든요. 엄마, 아빠랑 일터에서도 종일 같이 있고 집에 와서도 붙어 있으면 조금 지겹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싸우려고 주말 부부까지 한다던데요. 글쎄다, 나 네 아빠가 없으면 오히려 허전하던데. 결혼한 이후로 항상 같이 있는 게 더 익숙해서 그런가? 물론 가끔은 의견 다툼을 벌이기도 하시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전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였어요. 가끔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함께 있는 게 당연한 부모님이 참 좋았습니다.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번에 육회 먹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까 나한테 서운하다고 화까지 내더니 이제 와서 미안한 모양이네. 육회는 당신이 좋아하지. 근데 나도 당신한테 미안하니까 오늘은 애들 데리고 외식이나 가던가.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저도 2살 차이 친오빠랑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보통 남매들은 어릴 때야 친하지 나이를 먹으면 서로 소원해지기 쉽다는데 제 가족은 저희 남매가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때만큼이나 자주 붙어 다녔죠. 그러다 보니 가끔 오해를 사기도 했고요. 야, 박보희, 너 좀 서운하다. 너 남자친구 있는 거 왜 말 안 했니? 지난 주말에 너 남자친구랑 시내에서 쇼핑하는 거 다 봤어 얘. 뭐? 야, 그거 우리 친오빠야. 남매 사이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너무 닭살이다 야. 진짜? 난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당연히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지. 생각해보니까 얼굴이 엄청 닮았던 것 같기도 하네. 미안해 보이야. 그런 오해를 받을 때마다 장난 섞인 짜증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매 사이가 좋아 보인다는 말처럼 들려 내심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매는 각자가 애인이 있을 때도 다 함께 밥을 먹고 잘 어울려 지냈어요. 저희 오빠는 특히 남자 보는 눈이 아주 매서웠거든요. 제가 20대 중반의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사귀고 얼마 정도 시간이 흘러 오빠와 저 남편까지 셋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였는데 사람 좋아하고 아주 활달한 성격이었어요. 오빠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형님, 형님 하며 부침성 있게 굴더라고요. 형님, 오늘 점심 식사만 하는 것도 참 아쉬운데 다음엔 술 한잔 하시죠. 제가 분위기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오빠도 잔뜩 신이 난 남편을 잘 맞춰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갔을 때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 친구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술에 빠져 살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사고 친다니까. 에이, 오빠, 아니야. 저 사람이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 그냥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분위기만 맞춰주는 정도야. 그런 거면 다행인데 그래도 잘 지켜보는 게 좋겠어. 전 그때만 해도 오빠의 오해를 얼른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이 술로 속을 썩이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약간 차분한 성격인 전 오히려 활발하고 사교적인 남편의 모습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정말 전적으로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보이야, 형님이 날 어떻게 보신 것 같아? 내가 말이 좀 많았나? 아니면 너무 부산스러웠나? 혹시 형님이 안 좋게 보셨으면 어떡하지?
내가 외동아들로 자라서 형님들 엄청 좋아하거든. 걱정하지 마. 우리 오빠도 재밌게 놀다 갔으니까. 당신 성격이 참 밝은 것 같다고 좋아했어. 진짜? 다행이다. 다음에 정말 형님이랑 술 한잔 해야겠어. 형님 주종이 어떻게 되시지? 맥주, 소주? 아니면 와인 마실까? 남편의 말처럼 남편은 외동으로 자란 탓에 동성 친구들이나 형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포도 농장을 크게 운영하셨는데 농장 일이 너무 바쁘셔서 어릴 적 남편의 친구는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포도밖에 없었대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좋은 친구가 생겨 매일 포도알만 새던 외로운 시절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절친은 정호라는 친구였는데 저도 연애 때부터 종종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둘은 학창 시절부터 친구여서 그런지 가끔은 저보다 훨씬 가까워 보였습니다. 보야, 우리 결혼식 때 정호한테 축사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축가? 아니다. 그러면 눈물 나서 안 될 것 같아. 결혼식 때 신랑이 울면 좀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야. 당신한테 제일 소중한 친구인데 축사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 당신 안 울게 내가 옆에서 허벅지 세게 꼬집어 줄게. 제가 정호 씨의 축사를 허락하자 남편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가 27살, 남편이 30살이 되던 해 결혼식을 올렸어요. 또래보다 약간은 이른 결혼이라 오히려 더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내심 서운해하기도 하셨지만요. 엄만 우리 딸이 세상을 더 즐기고 결혼 전에 할 것도 다 끝내고 결혼하길 바랬는데 이 서방이 그렇게 좋다니 어쩌겠니. 이왕 이렇게 일찍 결혼한 거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 우리 딸. 물론 저희 시댁에선 외아들을 빨리 장가 보낸 걸 무척 기뻐하셨고요. 제 남편은 얼굴도 성격도 시부와 많이 닮았는데 두 사람 모두 화통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어요. 시부는 결혼을 준비할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당시 3억쯤 하던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5억쯤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나뿐인 내 아들 결혼한다는데 집 한 채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 정도면 신혼집으로 쓰기 나쁘지 않을 거다. 이 집을 미천 삼아서 너희들이 알콩달콩 잘 살아보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도 앞으로 며느리로서 아버님 어머니께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이렇게 화끈한 성격의 시부 덕분에 결혼 이후 가끔 포도농장에 나가 일손을 보태는 것마저도 참 재밌더라고요. 아버님, 포도 이렇게 따는 거 맞나요? 저 이만큼이나 땄어요. 아이고, 그렇게 따면 포도 알맹이 다 떨어진다. 그 포도는 우리 며느리 다 먹고 가거라. 시부는 농사일에 서툰 절 놀리시면서도 꼬박꼬박 일당이라며 흰 봉투에 용돈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일한 것보다 훨씬 두둑하게 일당을 쳐주셨죠. 저는 그 재미가 또 쏠쏠해 가끔 새참도 차려다 드리며 열심히 농장 일을 도왔답니다. 어머님, 제가 국수 삶아 왔어요. 새참 좀 드시고 하세요. 우리 며느리 덕에 올해 농사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네. 고맙다. 잘 먹을게. 그래도 다음부턴 괜히 부엌일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우리 며느린 와서 포도나 실컷 먹고 가면 된다. 딸이 없던 시댁에서 전 막내딸 노릇을 톡톡히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사이도 당연히 좋았고요.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저도 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만 지내다 보니 결혼 2년 차에 쌍둥이 아들들까지 낳은 거 있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인 건 알았지만 어떻게 아들 쌍둥이까지 안겨주냐. 장하다 장해. 쌍둥이는 2배가 아니라 4배, 8배는 힘들다고 하니 항상 몸조리 잘하고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알겠지? 시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손주들을 번쩍 안아 올리셨고 시모 역시 손주들 곁을 떠날 줄을 모르셨습니다. 시댁 식구 모두가 절 더욱 귀하게 여기며 복덩이 며느리라고 불러주었죠. 그때만 해도 제 앞날이 그저 꽃길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쌍둥이 아들들을 서로 돌봐주겠다고 성화였죠. 도준아, 도영아, 외삼촌한테 와봐. 삼촌이 장난감도 사왔는데 이거 갖고 싶지? 너네 애들한테 벌써 물량공세라면 어쩌니? 그러지 말고 외할머니한테 오세요. 이 할미가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줬지? 엄마 오빤 쌍둥이들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갖은 유혹을 해댔지만 쌍둥이들은 금세 남편에게 기어가곤 했습니다. 확실히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몸으로 놀아주는 아빠를 좋아하더라고요. 와, 둘 다 아빠한테 왔네. 역시 아빠가 최고지? 장모님, 이러 어쩌죠? 애들이 아주 아빠 껌딱지들이라서요. 형님, 설마 서운해 하시는 거 아니죠? 서운해, 아주 서운해. 그래도 매제가 육아를 아주 잘하는 모양이야. 애들이 아빠한테만 가는 거 보면. 그거야 당연하죠. 저 회사가 있을 때 집사람 혼자 쌍둥이를 본다고 고생이 많은데 퇴근하고 나면 당연히 제가 전담해야죠. 그지 여보? 남편은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믿고 전 결혼 5년 차에 딸아이를 하나 더 낳게 되었죠. 맨날 우당탕탕 뛰어다니는 아들들만 보다가 상대적으로 얌전한 공주님이 태어나니 그런 경사가 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 저는 직장 생활과는 점점 멀어졌지만 종일 아이들 돌보느라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남편도 5 식구 생계를 책임지느라 더 바빠 보였고요. 그 무렵부터 언제나 제 편이시던 시모도 슬그머니 남편 걱정을 더 하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왜 이렇게 우니? 귀청 아주 떨어지겠구나.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너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강호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 시키지 말고 푹 쉬게 냅둬라. 그래야 다음날 또 출근하지. 저는 그런 시모에게 저는 매일 퇴근도 없이 육아 중이에요 하는 말이 목구까지 차올랐지만 저도 남편이 고생하는 걸 알기에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 힘들까봐 힘든 도배일을 마치고도 저희 집에 들러 설거지 하나라도 거들어 주셨어요. 엄마, 이서방이 요즘 자꾸 술 먹고 들어온다. 나 혼자 애들 셋이나 돌보는 거 알면서 말이야. 맨날 회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꼭 그렇게 만취가 돼서 들어와야 돼? 이서방이 워낙 그런 자리를 좋아하잖니. 가끔은 너도 눈 감아주고 그래. 남자들 너무 억제면 오히려 튕겨나간다 너. 그때만 해도 저희 엄마마저 남편 편을 들곤 했습니다. 저도 엄마에게 불평하긴 했지만 남편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7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쌍둥이들과 막내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저도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자꾸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남편이 문제였어요. 당신 어제도 술 먹고 들어와서 거실에 뻗었더라. 내가 애들 어린이집 보내면서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애들도 아빠 왜 저러냐고 계속 물어봤어. 당신 진짜 회식 갔던 거 맞아? 그럼 뭐 내가 어디 가서 술을 먹냐? 조금만 늦어도 당신이 언제 들어오냐고 난린데 마음 편하게 술이나 먹겠어? 그리고 집에 잘 들어오면 됐지. 잔소리 좀 그만해. 어째 시간이 갈수록 남편에겐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술 얘기를 꺼내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결혼 초만 해도 그렇게나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역시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인가 봐요. 그렇게 위태위태한 시간을 보내던 중 기어이 남편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신 왜 출근 안 해? 지금 10시도 넘었어. 오늘 뭐 휴가라도 낸 거야? 자는데 왜 깨워?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아니면 숙취 때문에 죽겠으니까 가서 콩나물국이라도 좀 끓여주든가. 어느 날 남편이 오후가 다 되도록 출근도 안 하고 이불만 푹 덮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휴가를 냈나 싶어 내버려뒀는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을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리 추궁해도 짜증만 내고 가버렸고 전 답답한 마음에
회사에 전화라도 해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뒤 시모에게 걸려온 전화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에이미야, 우리 강원 잘 위로해 줬니? 걔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렇게 잘 다니던 회사를 겨우 음주운전 한 번 했다고 자르고 말이야. 무슨 그런 회사가 다 있다니. 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가 음주운전을 했다고요? 아니, 그보다 회사에서 잘렸다고요? 남편은 놀랍게도 상습 음주운전이 탄로가 났고 회사에서 그 일로 품위 위반으로 해고가 됐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어떻게 그런 거로 잘리기까지 하나 싶었는데 술 먹고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곤 했나 봐요. 남편은 저에게 걸리면 분명 잔소리를 들을 걸 아니까 고지서를 회사에까지 들고 갔던 모양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요. 시모도 제 반응을 보고 당황하기 마찬가지였고요. 설마 너 몰랐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너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나 보다. 괜히 너 잔소리하지 말고 네가 이해 좀 해라. 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까지 먹었겠니? 강호 능력 있는 애니까 금방 이직할 거야.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알겠지? 시모는 남편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한 열흘 정도를 가만두고 봤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바로 회사로 출근을 하더라고요. 전과 다르게 기분도 몹시 좋아 보였고요. 저는 모른 척하며 슬쩍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출근 시간이 달라졌네? 보니까 가는 길도 달라진 것 같고 혹시 회사 옮겼어? 역시 당신 눈치는 백단이네. 나 사실 이직했어. 당신 신경 쓸 거 많은 거 아니까 말 안 했지. 이전 회사보다 사생활도 훨씬 존중하고 연봉도 괜찮아. 좀 더 다녀봐야 알겠지만 이직하길 잘한 것 같아. 그럼 나 출근한다. 애들아, 아빠 간다. 다녀오세요, 아빠. 남편이 비록 술독에 빠져 살았지만 그래도 할 건 하는가 보다 싶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실제 몇 달간은 이직한 회사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더군요. 아우, 술 냄새. 당신 왜 그렇게 술을 마셨어? 정신 좀 차려봐. 잘 거면 옷이라도 벗고 자. 여보, 보이야. 미안하다. 나 아무래도 또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보이야.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 그런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면 적응하기가 힘들었어? 속 시원하게 털어놔봐. 하지만 남편은 금세 골아 떨어졌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타까워 다음날 해장국까지 끓여서 대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다 돼 겨우 일어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설마 당신 이직했다고 따돌리기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텃세라도 부려? 남편은 쩝쩝거리며 해장국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 편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내가 술 먹고 지각을 몇 번 했는데 그걸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다들 지각 한두 번씩은 하잖아. 그리고 여직원들이 나한테 술 냄새 난다고 대놓고 피하더라니까. 그게 직장 내 따돌림이지 뭐야. 뭐? 그럼 당신 술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야 지금? 전 제가 정성껏 끓인 해장국을 들이부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팔자 좋게 백수가 되었죠. 시모는 제가 남편을 잡아먹을까 봐 걱정이었는지 늘 잔소리하지 마라, 너라도 위로해주라고 하며 아주 사람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아마 이 상태가 계속됐다면 저는 스트레스로 미쳐버렸겠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대변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전엔 몰랐는데 시부는 욱하는 성질이 있으셨는지
어느 날 남편의 실직을 아시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너 이놈! 다른 것도 아니고 술 때문에 회사에서 2번이나 잘려? 그걸 감춘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들 하나 있다고 오냐오냐 길렀더니 네가 아직 사람이 못 됐구나.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아버지,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저도 억울하다고요. 새아이의 아빠이자 곧 40이 되어가던 남편은 그날 시부에게 쥐잡듯이 혼쭐이 났습니다. 시부가 한번 욱하시니까 시모도 저도 무서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 나이에 시부에게 맞곤 훌쩍훌쩍 울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이날의 일은 남편의 괜한 자격지심만 건드는 일이 되었어요. 이제 보니 남편은 시부의 욱하는 성격까지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애들 데리고 어린이집 방학 때 어디 놀러라도 갈까? 애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하는 것 같아. 옆집 보니까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서 일주일이나 놀고 왔다던데 우리도 어디 바닷가라도 가서.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거의 던지다시피 하며 걸치게 내려놓더라고요. 전 심장이 내려앉을 듯 깜짝 놀랐죠. 에이씨, 지금 옆집 남편이랑 나랑 비교하는 거야? 왜? 난 능력 없어서 그깟 해외여행 한번 못 간다고 욕이라도 했어? 옆집 남편이 좋으면 그 집 가서 살아.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도 가까운 바다라도 가서 놀고 오자는 말이었어. 당신 내 말 다 들어보지도 않고 왜 화부터 내? 지금 당신 눈빛이 딱 그래. 나 회사 잘린 이후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한심한 놈 취급을 하잖아. 이놈의 집구석. 이러니까 내가 술을 안 먹고 배겨? 어쩌다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날엔 이렇게 눈까지 뒤집어가며 화를 냈고, 또 그렇지 않은 날엔 제법 얌전히 집에서 육아에 거들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저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선 오랜만에 정호라는 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술 냄새가 확 퍼져서 전 순간 얼굴을 찌푸렸어요. 여보, 여기 내 친구 정호야. 당신도 오랜만에 보지? 정호가 우리 결혼식 때 축사도 해줬는데 말이야. 재수 씨 오랜만입니다. 강호랑 술 먹다 보니 편하게 집에서 마시자고 해서 이 밤중에 실례하게 됐네요. 이거 애들 간식이에요. 내일 애들 먹이세요. 남편의 친구는 저희 결혼 이후엔 연락이 뜸해져서 한동안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다시 연락이 됐는지 남편이 아주 싱글벙글하며 좋아하더군요. 둘이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밤새 구시렁구시렁하며 둘만의 비밀 얘기를 주고받더라고요. 전 알고 싶지도 않아 라면이나 끓여주고 방에 들어와 잤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아침부터 갑자기 서울에 간다며 양복까지 빼입더라고요. 그때 내가 얘기했나? 정원 녀석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한대. 그래서 한동안 연락이 안 됐던 거고, 나 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좋은 자리 소개해준대. 남편은 마치 선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처럼 꽃단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날마다 서울에 다녀온다며 아주 신이 나 있었어요. 처음엔 밤늦게 오더라도 당일치기로 다녀오더니 서울행이 잦아질수록 자꾸만 외박을 하더군요. 여보, 나 한 이틀 집에 못 내려갈 것 같아. 정호랑 회사 일이 너무 바쁘네. 애들 잘 부탁하고 난 일 끝나면 바로 내려갈게. 남편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바쁘다며 아예 서울에 눌러 앉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큰 사업을 하려나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점점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남편이 집에 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주머니도 뒤져봤는데 별달리 의심 갈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자꾸만 피어오르는 의심을 참지 못하고 새벽 2시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간엔 애들이 한창 자는 시간이기도 하고 저도 일찍 잠드는 편이라 웬만하면 전화를 걸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기습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야. 지금 어디야? 당신 설마 아직도 술 먹고 있어? 옆에 왜 그렇게 시끄러워? 여보세요?
아니, 당신이 이 시간에 웬 전화야? 원래 서울이 이 시간에 잠들지 않아. 당신이 뭘 알겠냐? 여보, 서울 너무 좋다. 이 시간에 마음껏 술 먹고 참 좋아. 좋은 게 어디 그것뿐이겠어? 집에 가봐야 헐렁한 티셔츠에 애들 밥풀이나 잔뜩 묻힌 당신만 보다가 몸매 좋고 예쁜 아가씨들이랑 술까지 먹으니 여기가 아주 천국이야, 천국. 거기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막말을 뚫고 들리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남편과 저의 통화가 길어지자 옆에서 어떤 간드러진 목소리가 남편을 찾더라고요. 오빠, 누구랑 통화해? 빨리 와서 나 술 따라줘야지. 전화 그만하고 같이 놀자. 어? 그래, 가야지, 가야지. 오늘은 이 오빠가 쏜다. 남편은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술이 떡이 된 채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 일구하러 간다는 사람이 밤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던 겁니다. 전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엄마 눈밑이 까매요. 엄마 졸려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어서 어린이집 가야지. 오늘은 엄마가 저녁에 데리러 갈 거야. 그때까지 둘이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저는 남편이 집에 내려올 거란 예감이 들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부탁하고 남편만 기다리며 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자 남편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남편은 전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유, 피곤해라. 이번 미팅은 너무 타이트했어. 여보, 나 이번에 가면 한 열흘은 있다 올 것 같으니까 열흘치 옷 좀 싸줘. 맨날 입는 티쪼가리 말고 좀 제대로 된 옷 좀 싸줘라. 저는 너무 화가 나 남편 얼굴에 짐가방을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꽥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저도 그땐 이성을 잃어버렸죠. 너 서울에서 대체 뭐하고 왔니? 밤마다 아가씨들 끼고 술 처먹었어? 너 그거 바람이고 외도야.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이혼 사유? 말 나온 김에 잘 됐다. 나도 당신한테 할 말 많아. 지금 당신 꼴 좀 봐. 내가 나날이 주름살 뱃살만 늘어가는 마누라 보러 집에 붙어있고 싶겠냐?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굴며 대뜸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경악스러운 태도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그냥 이혼하자. 너랑 나랑 왜 이러고 사냐? 나 서울에 자리도 잡을 것 같고 나도 이제 새 인생 살아보려고. 애들은 당신이 키워도 좋아. 당신한테 애들 빼고 뭐가 있겠어? 뭐 이혼? 난 뭐 너랑 사는 게 좋아서 이날 이때까지 산 줄 아니? 다 애들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 역할은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니? 당신 대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어디 이유나 들어보자. 저와 남편은 그날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술 기세로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유랍시고 내뱉은 말을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네요. 이런 말까진 안 하고 싶었는데 네가 자초한 거야. 나 서울에서 취업에 성공했어. 이때까지 월급이라고 받아봐 겨우 300, 350 그 정도였는데 서울에서 월급도 700이나 준대더라. 그 정도 월급 받으면 나도 서울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거든. 이러고 구질구질하게 살 게 아니라. 그리고 나 어머니한테도 벌써 말씀드렸어. 어머니도 내 얘기 들으시고 얼른 이혼하라고 하시더라. 서울에 다녀왔더니 내 얼굴이 다 핀 것 같대. 내가 생각해도 난 서울물이 맞는 것 같더라고. 네가 아주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었구나. 아직 월급도 한 달 안 받아보고 그런 결정을 한다고? 너 정말 나중에 후회 안 하겠니? 저는 남편을 붙잡고 싶었다기보단 성급한 결정이 너무나 우스워 남편에게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아주 자신감에 가득 차서 대답하더라고요. 후회를 왜 해? 아니, 서울살이 힘들다고 하더니 그것도 아니던데. 좀 복잡해서 그렇지 밤거리가 얼마나 화려한 줄 알아?
전국에 예쁜 여자들은 서울에 다 있는 것 같고 당신하고 게임도 안 되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나 이젠 출세할 거고 당신 같은 여잔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술집 아가씨들과 몇 번 놀더니 새로운 여자 욕심까지 난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인데 할 역할은 해야지. 나도 양심은 있으니까. 내가 양육비 대신 이 집 당신한테 줄게. 이거 한 몇 억 하나? 집에서 애 낳아보던 당신한테 이 정도 재산 분할이면 엄청난 거야. 재산 분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재산이 있어야 분할을 하지. 우리한테 남은 게 이 집밖에 더 있니? 그러니까 이 집이라도 챙기라고. 이 아파트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잖아.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생각 바꾸기 전에. 난 당장 짐 싸서 서울 갈 거니까 이혼 서류 쓸 준비나 해. 그동안 한심한 백수 남편 수발드느라 고생 많았다. 그건 나도 인정. 우리 애들 잘 부탁하고 아무리 애들 일이라도 웬만하면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설마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매달릴 건 아니지? 남편은 그렇게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진짜로 며칠 뒤 짐 명의를 제 앞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지옥을 맛보았어요. 애들 앞에서 차마 울지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이를 꽉 깨물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아이를 셋이나 낳은 건 남편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외아들로 자라 외롭다는 남편에게 다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쓰라린 배신으로 돌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만요. 제 마음이 아무리 이런들 이혼은 이제 불가피한 일인 것 같고 저도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전 우선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오래전 이혼을 했었는데 먼저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반색하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야, 너 진짜 땡 잡은 거야. 남편이 집을 네 명의로 바꿔주고 이혼하겠다는 거지? 내 남편 좀 봐. 지금 몇 년째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주고 있잖아. 재산 분할해봐야 얼마 받지도 못할 거 집으로 받으면 완전 땡큐지. 나처럼 소송하느라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준다고 할 때 얼른 받아. 네 남편 갑자기 마음 바꿔서 딴소리 하기 전에 얼른 구슬려서 서울부터 올려보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럼 원래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야, 남. 네가 챙길 거부터 얼른 챙겨. 친구의 조언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전 그 다음부터 방법을 완전히 바꿔 남편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같이 좋은 사람을 내가 못 알아본 것 같아. 당신은 능력도 있고 서울에 자리도 잡았으니까 앞으로 나보다 예쁘고 잘난 여자들이 얼마나 줄을 서겠어. 당신 인생은 꽃길일 텐데 앞으로 내 인생은 가시밭길이야. 참나, 이제 와서 뭘 그런 소리를 해. 당신도 애들 잘 키워서 나중에 효도 받을 생각이나 해.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당신 말처럼 난 꽃길 걷느라 바쁘니까. 수화기 너머로도 남편이 신나게 느껴져 저는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아파트를 넘기고 서울로 갔고 저희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어요. 아무리 아파트가 있다지만 앞으로 아이 셋을 기르며 먹고 살 일이 깜깜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처지를 몹시 속상해하셨죠. 오빠도 그럴 줄 알았다며 난리였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 그놈은 딱 술로 사고칠 관상이라니까. 아휴, 이제 와서 이 말이 뭐가 필요하겠냐. 차라리 잘 됐어. 이제라도 깨끗하게 갈라선 게 다행이야.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 아휴, 그래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을꼬. 너한테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아마 친정 식구들과 제 아이들이 없었다면 전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전 가족들 덕분에 겨우 정신을 붙잡고 힘을 냈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니 속이 뻥 뚫리는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난 그날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받을 때까지 몇 통이고 이어지길래
결국 핸드폰을 들었죠. 어머님이 무슨 일로 전화하세요? 저흰 더 이상 연락할 일 없는 거로 아는데요. 나도 전화 걸고 싶지 않았다. 근데 너 혹시 강호 이 녀석 어디 있는 줄 알고 있니? 그 사람을 왜 저한테 찾으세요? 뭐 서울 가 있겠죠. 서울? 아휴, 그 녀석이 서울에 취업됐다고 신나서 올라가더니 알고 보니 완전히 확정도 아니었던 모양이야. 몇 달을 출근을 하니 많이 속썩이더니만 이제 연락까지 안 된다. 당장이라도 월급이 들어올 것처럼 잘난 척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취업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나 봐요. 그 사람 친구 정호 씨가 주선한 자리라면서요. 그러면 뭔가 연락이 있겠죠. 그 정호라는 놈 완전 사기꾼이야. 아휴, 말도 마라. 우리 아들 애간장을 다 녹이더니만 돈 만들고 튀어버렸어. 몇 달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서 우리 강호 속을 얼마나 태운 줄 알아? 전 그만 웃음이 터질 것 같아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네요. 남편이 그렇게나 믿고 따르던 정호라는 친구가 접대 명목으로 남편 눈만 높여둔 모양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이 그런 화려한 세상을 맛봤으니 얼마나 혹했겠어요? 그러다 남편에게 돈까지 빌려 잠적을 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정호 씨가 그 사람 뒤통수를 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요.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하고 이혼하면서도 느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시댁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그래. 네 시아버지가 행여나 사기당한 거 알까봐 둘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집에 숨어 있었던 줄 아니? 강호가 그러다 네 시아버지한테 크게 혼나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얘. 아이고 이걸 어쩐대요? 시아버님 성격에 남편 아주 작살나겠는데요. 어디 또 숨었나 잘 찾아보세요. 전 그러고 아주 통쾌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이 이혼하고 나서 제일 크게 웃던 날이었네요. 그렇게 또 2주쯤 흘렀을까요? 어느 이른 오후에 누군가 저희 집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전 누군가 싶어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다가 너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처음엔 웬 노숙자가 저희 집을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수염은 길고 머리는 떡져서 거짓골이 따로 없었거든요.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나 너무 배고프고 추워. 그런데 그건 놀랍게도 제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는 무슨 여보야? 난 무슨 노숙자인 줄 알았네.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얼른 가. 여긴 왜 왔어? 우리 다시는 안 보기로 했잖아. 여보, 나 갈 데가 없어. 본가에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돈도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 줄 알아?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인터폰을 얼른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현관문을 발로 차더라고요. 아무리 저 지경이 돼도 그 성격은 어디 안 가나 봐요. 그래서 전 다시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 진짜. 알겠어. 그러면 내가 놀이터로 나갈 테니까 거기서 좀 기다려. 알았어. 고마워. 나 밤새서라도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잠시 후 전 큰 결심을 하고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저만 기다리던 남편은 제가 나오니까 제 앞에 무릎부터 꿇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사실 사기당했어. 정호 그 자식이 사기꾼이었다고. 정호가 자기가 잘 아는 형님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날 무조건 꽂아준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접대를 해야 한다고. 내가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던 현금마저 다 들고 가버렸어. 걔랑 나랑 안 지가 20년도 넘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자식 어디로 튀었는지 찾을 수도 없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가더니 겨우 이꼴로 나타나니? 그러게 내가 너 천벌 받는다고 했지? 가족을 버리고 성공을 쫓더니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받는구나. 월급을 700씩이나 주는 회사가 대체 널 뭘 믿고 취업을 시키겠니? 넌 음주운전 상습범에다 술주정뱅인데
안 그래? 요즘 취업 사기가 그렇게 많다더니 당신이 딱 그 짝이 났네. 남편은 급기야 제 바지단을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이 닿자마자 그 손을 발로 뻥 차버렸어요. 여보,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 우리 아버지 알면 뼈도 못 추려. 우리 아버지 성격 잘 알잖아. 왜? 어머님한테 좀 막아달라고 해봐. 그렇게나 사랑하는 외아들인데 설마 맞아주게 두시겠어? 당신 설마 어머님한테도 돈 뜯어갔니? 그러면 어머님도 할 말이 없긴 하시겠네. 여보,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해? 내 얼굴 좀 보고 말해. 어? 남편이 자꾸 절 붙들려고 하자 전 그때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여기 아저씨가 아줌마를 괴롭히는데 좀 도와줄래? 여기서 가장 정의로운 친구가 누구지? 저요! 제가 도울게요! 아이들은 그러자 어디 있었는지 우르르 몰려나와 남편에게 놀이터 모래를 뿌리고 손에 쥔 플라스틱 장난감과 나뭇가지로 때리며 달려들더라고요. 순식간에 꼬마 경찰관들이 된 거죠. 저도 쌍둥이 남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떻게 그 또래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허둥지둥하며 아이들에게 둘러싸였고 그러다 경비 아저씨가 달려오시는 바람에 황급하게 도망쳤습니다.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꼴 좋다 이강호. 넌 평생 너의 선택을 후회하고 살게 될 거다. 전 그리고 정의로운 꼬마 녀석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사주며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갈 곳이 정말 없었는지 시댁으로 돌아갔고 시부에게 얼마나 혼이 났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시모는 날마다 울면서 남편이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제게 하소연을 했는데 저도 듣다 보니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몇 번 전화를 받아줬네요. 아이고, 난 그날 우리 아들 초상 치르는 줄 알았다. 그 고약한 양반이 푼돈 조금 챙겨주고 그 좋다는 서울 가서 살려면 아예 내쫓아낸 거 있지? 그러게 네가 받아줬으면 이런 꼴도 안 당했을 텐데. 어머님 말씀은 그 사람 결국 시댁에서도 쫓겨났다는 거죠?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이제 다 들었네요. 이제 더 이상 제게 전화해 사소연하지 마세요. 그 사람 그렇게 된 게 어디 제 탓인가요? 저보다 친구를 더 믿은 탓이죠. 그렇게 예뻐하던 외아들도 맨날 사고만 치니 시댁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은 모양입니다. 남편이 정말로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판 거죠. 그 덕분에 전 몇 억짜리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요. 제 분수를 모르고 허황된 꿈만 쫓다 보니 그런 꼴을 당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분수를 알아라 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가 봐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난 남편이 지금은 연락도 안 오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은 술만 먹으면 자책을 하며 전화를 해댔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다 술 때문이야. 내가 술만 안 먹었어도. 너 그 소리 하면서도 또 술 먹고 있지? 넌 사람 되려면 한참 멀었다. 앞으로 또 한 번 전화하면 나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저는 그 말의 끝으로 전 남편과 전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번호를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긴 했지만 지금은 소식이 영 없네요. 전 또 남편이 찾아올까봐 그로부터 1년 뒤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집값은 처음 결혼하기 전인 10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저는 그 돈으로 친정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얻었답니다. 차라리 엄마 아빠 집에 들어와 살지 왜 또 집을 얻었어? 엄마, 지금 우리 쌍둥이들 거의 날아다녀요. 얼마나 야단 법석인 줄 알아요? 두 분 일하고 들어오셔도 제대로 쉬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도 친정집이랑 아주 가까운 데로 잡았으니까 괜찮아요. 애들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 쌍둥이 아들들과 막내딸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여전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요. 다 저희 가족들이 절 살펴주시고 위로해줘서겠죠. 얘들아, 삼촌이 사온 장난감 좀 볼래?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이지?
이것 봐. 이렇게 누르면 변신도 돼. 신기하지? 에이, 삼촌.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변신 로봇을 가지고 놀아요. 저희 요즘 공부하느라 바빠요. 벌써? 야, 너희 나이 때 한참 뛰어놀아야 돼. 그러지 말고 삼촌이랑 나가서 축구하자. 우리 공주님은 삼촌 조금만 기다려줘. 오빠들하고 축구하고 아이스크림 사올 테니까. 가끔은 저희 오빠가 애들 삼촌 역할하느라 제일 바쁜 것 같네요. 아빠도 없이 삼남매를 어떻게 키우나 했는데 저희 오빠가 이렇게나 살뜰히 챙겨주니 제 걱정을 한시름 놨습니다. 저도 새 직장을 구해 돈을 벌고 있고 요즘은 슬슬 저만의 취미도 찾아가고 있네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엄마인 제가 행복하고 제가 웃어야 우리 애들도 함께 행복하게 웃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엄마로서 씩씩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결혼 생활은 행복했던 순간보다 눈물 지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땐 애 때문에 산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되어보니 당장 제 행복보단 아이들에게 무엇이 나은지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누구보다도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날들마저 참고 지냈어요. 이혼이란 현실 앞에 제가 과연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던 날도 많았고요. 하지만 친정 식구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제 삶을 붙들어 주더라고요. 그 덕에 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 삶의 한마디를 정리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고르라면 주저없이 7.8기를 고를 것 같습니다. 7.8기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제 인생이 예기치 못한 파도와 시련에 부딪혔지만 그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끝내 버티며 8번, 10번 일어나 보려고요. 쓰러질 듯 위태로워도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웃으며 하루를 살아낸 그 과정이야말로 7.8기 그 자체 아닐까요? 앞으로도 전 대한민국의 한 엄마로서 또 새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제 삶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씩씩하게 걸어갈 겁니다. 더는 과거의 상처와 시련에 붙잡혀 있지 않고 오늘의 나를 지키고 내일의 희망을 키워가면서요. 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 늘 함께 울고 웃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 크게 화이팅하고 외쳐봅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나 화이팅 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